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행정학개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또 뭔가, 국가는 뭐고 정부는 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있는데 시민사회는 또 뭔가, 특히 국가와 관련해서는 근대 민족국가라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 국가와, 그리고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PT를 보시죠. 행정학개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주제는 국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행정학은 국가란 무엇인지, 혹은 정부는 왜 생겼는지, 좋은 정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1주차 때 설명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국가는 뭐고 정부는 뭔가, 그리고 여기서 또 시민사회란 뭔가, 뭐 이런 혼란이 있을 건데, 오늘은 그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는 라틴어로는 스타토라고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토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사법적 행정관을 보좌하는 참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어원에서 이제 우리 국가라고 하는 스테이트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럼 정부는 뭐냐? 정부는 이제 영어로는 가버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어로는 키베르난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to steer a ship, 그러니까 배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잡는,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정치 공동체, 어원에서 보면은 정치 공동체의 어떤 갈 길을 잡는,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가버먼트가 있는데, 또 우리는 또 행정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줄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하면은 보통은 이게 가버먼트를 얘기하는 건지 행정부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대한민국 정부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행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는 사실은 정부 아래에 있는 거고, 우리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이 행정부, 법을 집행하고, 입법부, 법을 만들고, 사법부, 그 집행한 것들에 대해서 법의 어떤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법부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부 아래 행정, 입법, 사법이 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행정부를 대표적으로 그냥 정부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운영하는 어떤 조직 체제 혹은 정치 체제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또 관료제라고 합니다. 이게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을 배울 때 각각 이 네 가지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 아래 어떤 정부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중에서 정부가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 입법, 사법으로 분화되는데, 보통은 행정학은 그 중에서 행정부를 주로 다루죠. 그리고 행정부는 또 행정부를 움직이는 어떤 조직 원리 혹은 정부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관료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 선수단이 이제 한반도 단일기를 들고 이제 입장하는 장면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반도기를 들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지금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바탕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나온 거죠.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선수와 남한 선수가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인데, 민족 국가라는 개념인데, 이 민족 국가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즉 근대적인 생각은 보통 한 17세기, 18세기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는 이것 이전에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느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과거에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이제 보통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 혹은 네덜란드를 이제 묶는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각각이 이 지역이 이제 여러 개의 민족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의 공통성을 추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서 이제 언어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지금 프랑스 지역이라고 대략 프랑스 지역으로 알고 있는 지역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기 힘들죠. 근데 이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근대 역사를 거치면서 이 지역이 하나의 민족 단위로 구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이 대개는 프랑스, 그 다음에 지금의 벨기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지역으로 분화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고 그것이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 이런 것이 이제 근대 민족 국가의 대표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프랑스라는 나라도 보면은 사실은 단일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질적인 언어를 가진 어떤 지역 혹은 민족, 어떤 민족들이, 그룹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포섭되게 됐는가? 이 과정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근대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질적인 어떤 사회 단위들이 하나의 국가로 포섭됐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민족국가를 탄생시킨 데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버나이제이션, 즉 도시화입니다. 즉 교통이 발전하고, 이렇게 철도가 있죠. 교통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서로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같으면은 서로 교류가 없던 지역이 서로 교류하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동질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일어나는 거죠. 큰 인구가 몰리면서.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첫 번째 근대 민족국가를 만드는 첫 번째 사회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즉 통신과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신문이죠. 팜플렛과 신문 같은 인쇄술에 기반한 어떤 통신과 신문의 발전입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질적으로 떨어져 있던 지역들이 신문이라든지 팜플렛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즉 과거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먼 지역의 얘기를 이렇게 신문이 서로 보도해 줌으로써 공통의 관심사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없는 지역에서 하나의 정부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사 혹은 공통 문제를 공유하는 공통의 정치 공동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대민족국가를 만든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전쟁입니다. 사실은 유럽이란 나라는 유럽 중심의 역사인데, 유럽이란 나라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하나의 대륙에서 서로 사람들이 오가고 같은 다른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죠. 근데 전쟁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의 전쟁이죠.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황제가 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으켰던 어떤 자유와 평등 혹은 박애의 정신을 갖고 국민군을 형성하면서 유럽 대륙들의 주변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스페인을 침략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들을 침략해서 이른바 합스부르크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유럽 각국들이 사실은 이제 대프랑스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라는 것들이 국민군을 형성하면서 유럽 대륙을 진출해 나가는데, 혁명 정신을 수출한다는 이름으로 진출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프랑스 민족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은 가장 이웃한 나라인 프랑스가 자신들을 침략해 오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통일된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여러 개의 정치 공동체로 분화된 나라였거든요. 한 30여 개에서 50개 정도의 공동체로 분화된 것이었는데, 프랑스가 독일을 침략하면서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독일인은 공통의 언어를 가진 공통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184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몰락입니다. 교회의 몰락. 그러니까 과거 유럽에서는 사실은 유럽인들은 그러면 자기를 뭘로 생각했냐? 자기는 그냥 과거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라는 작은 도시지만은 사실은 과거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 민족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유럽인들은 자신을 로마의 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가진 어떤 로마의 시민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희미하게 같은 문화적인 어떤 토대를 가진 역사를 공유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근대가 오면서 교회 영향이 확실하게 낮아지면서 교회 그 같은 정체성을 규정했던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약해지고 각각의 민족 국가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다 확대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1804년 12월에 지금의 노트르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얼마 전에 불탔죠. 거기서 이 나폴레옹이 황제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뒤에 앉아있는 사람, 나폴레옹의 뒤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로마 교황 비오 7세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왕권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들과 이 교황 간의 갈등을 많이 역사책에서 봤을 텐데 사실은 이 국가의 정당성은 사실은 신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인 교황이 그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 1804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혼란기를 거치고 총통이 됐다가 이제 황제로 즉위하지 않습니까? 이때 장면을 다비드라는 어떤 궁정화가 그린 건데 이 나폴레옹이 과거 같으면 이제 로마 교황 비오 7세가 나폴레옹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의 이 왕권이 신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폴레옹이 비오 7세로부터 왕관을 받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스스로 왕관을 씌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권의 정당성은 더 이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왕관을 씌움으로써 정당성을 갖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 독립된 나라, 그 민족 국가가 형성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왕비에게 조세핀에게 왕권을 씌우죠. 이 그림, 이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다비드의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장엄하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따지면 이제 어용화가를 이용해서 이 왕권을 신비화하고 이 권위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로마 교황을 쳐다보지 말고 그 자국의 지도자인 왕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도시화, 매스 커뮤니케이션, 즉 대중매체의 발전,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교황권의 몰락, 이런 걸 통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근대 민족 국가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국가란 그래서 무엇인가로 정의하냐면은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는 국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해진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것, 이것들을 국가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정해진 영토 내에서 국가 외에는 모든 사적인 물리적 폭력을 다 흡수해내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개인은 사적으로 군대 같은 걸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폭력을 독점하고 합법화한 그 정치 집단, 이걸 국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국가라는 것이 먼저 근대 민족 국가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는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그 국가 아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정치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정부라는 겁니다. 이게 가버먼트라는 거죠. 근데 가버먼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운 거죠. 근데 정부의 형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부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알다시피 정부는 크게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먼트 시스템, 즉 우리가 의원 내각제라 부르는 시스템과 오른쪽 프레젠털 시스템,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크게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단위로서 정부는 크게 의원 내각제 형태,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혹은 인도,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주로 파라먼트 시스템이죠.
의원내각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한국, 그리고 필리핀, 그 다음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대통령제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거는 정부 형태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러면은 정부 형태로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먼저 의원내각제 한번 보시죠.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먼저 electorate, 즉 선거권자가 먼저 투표를 통해서 legislature, 즉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입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다수당이 된 그 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수당의 당수가 프라임 미니스터, 즉 총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수당의 의원들이 캐비넷, 그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총리와 내각 아래에 그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뷰로크라시, 즉 관료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내각, 영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영국에서는 이번에 총선을 해가지고 보리스 존슨이 총선을 해가지고 먼저 국민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를 먼저 구성하죠. 근데 이번에 보수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보수당이 이기니까 보수당의 당수였던 그 보수당 사람들이 정부를 이그젝티브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보수당 의원들이 입법부를, 그러니까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캐비넷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관료제가 밑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대통령제를 한번 보시죠. 대통령제는 오른쪽인데 대통령제와 그 의원내각제 가장 큰 차이는 electorate, 즉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서는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만 구성하지만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민들이 입법부도 구성하고 행정부도 구성합니다. 즉 총선을 통해서는 의회 권력을 만들어내고 레지슬러라이츠를 만들어내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는 대통령, 즉 행정부를 구성해냅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사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또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 즉 이걸 이중 정당성이라고 그러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들이 단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만 만들어내면 의회 권력 내에서 행정부를 만들어내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국민들이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동시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권력이 의회로부터 나오니까 융합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각각 선출되기 때문에 분립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대통령의 어떤 법률 집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뷰로크라시, 관료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것이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아래에 그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 조직으로서 정부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아래 행정부와 입법부가 존재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의원내각제 형태의 정부 형태와 대통령제 형태의 정부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의원내각제든 혹은 대통령제든 관료제는 행정부 아래에 있다는 걸 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관료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관료제의 출현을 봐야 되는데 근대 관료제 이전에 절대주의 국가라는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그림 보시죠. 밑에 그림 보시면은 절대주의 시대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죠.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스페인의 왕이었던 필리페 2세입니다. 필리페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왼쪽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이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릭 1세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러시아의 표트르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모두 이제 절대주의 왕조를 대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과 같은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이런 왕들이 있었고 굉장히 권력이 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근대 민족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민족 국가라는, 즉 유럽인들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는 생각이 굉장히 희박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었던 필리페 이 스페인의 왕은 사실은 스페인 출신이 아니라 사실은 합스부르크라는 오스트리아 왕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국이 이탈리아도 지배하고 스페인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의 관점으로 따지면 스페인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출신 사람들이 자신의 왕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왕과 국민 사이의 어떤 민족적 핏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튜더 왕조인데 영국은 이제 고립된 섬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루이 14세는 부르봉 왕조 출신입니다. 부르봉 왕조 출신인데 부르봉 왕조가 지금 프랑스의 왕조 같지만 사실은 이 부르봉 왕조도 사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부 지역을 동시에 통치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프로이센 왕국의 이제 프리드리히 1세라는 왕이 괴문군주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프로이센도 지금은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의 독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폴란드와 러시아 일부 영토에 있는 호이졸리엔가라는 그 왕조 집안입니다. 근데 이 왕조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점점 서진을 해가지고 지금의 독일 지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등장하면서 독일을 통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왕조는 사실은 러시아 쪽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절대주의 왕조 시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럽의 국가 경계를 민족 국가 경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조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혈통과 왕조 혈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간에는 서로 왕족끼리 서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탈리아의 왕이다, 내가 뭐 프랑스의 왕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자신은 그냥 유럽을 그냥 통째로 그냥 운영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 단계에 절대주의 국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왕조 사이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 왕권 신수설, 즉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다, 이런 어떤 정치적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서로 왕과 간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부르봉 왕조와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와 그다음에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간의 어떤 경쟁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유럽의 첫 번째 권력자가 누구냐를 두고 싸우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어떤 왕위의 선권을 두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지역 이런 걸 갖고 서로 싸우는데, 그때 이제 왕과 간의 경쟁을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이 관료제를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관료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비군. 예전에 유럽에서는 군인이라는 것들을 지금처럼 상비군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을 썼었는데 국민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정식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관료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귀족들의 권력을 누르고 그 귀족들을 왕가의 관료로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넷플릭스의 베르사유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이제 루이 14세 때 얘기인데, 루이 14세가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베르사유에다가 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그 베르사유에서 먹고 놀게 만들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귀족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 지역 군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베르사유에 부르고 그들의 지역적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강한 왕권 안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귀족들을 왕의 어떤 관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니까 그 과정에서 상비군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더 이상 용병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군사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상주의, 즉 국가의 부는 결국은 왕의 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나라의 어떤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즉 무역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관세 같은 걸 함으로써
교역에 활발하게 교역을 통해서 부를 왕가로 이렇게 집적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왕과 귀족 간의 관계에서 귀족 권력이 약해지면서 그 귀족들이 권력 기반인 관료제로 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절대주가에 일어나는 건데, 이 관료제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대 관료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주의 시절의 관료제는 가상 관료제입니다. 즉, 이 관료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왕의 어떤 지배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즉, 귀족 출신으로 주로 이제 충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라는 것들은 결국은 왕의 사적 재산이라서 이 왕의 재산, 왕의 권력, 왕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절대주의 시절의 관료제인데 이것을 가산 관료제라고 하죠. 근데 이 관료제가 근대 민족국가가 생기면서 근대 관료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때 관료의 충원은 시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처럼 귀족으로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물론 좋은 집안에서 오긴 하겠지만은 꼭 귀족이 아니더라도 시험이 통과한 사람들이 관료 계층으로 충원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료들이 관료 체계가 엄격하게 위계화되고 엄격하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은 무엇을 할지가 법률로 규정되는 거죠. 이러면서 근대 관료제가 탄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대 관료제가 가장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렬적으로 가장 심오하게 연구한 사람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근대 관료제의 특징을 다음에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대 관료제에서 임무, 즉 관료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최고위층에서 결정됩니다. 최고위층. 그래서 최고위층이 결정하고 그것이 명령의 형태로 아래로 내려오면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최고위층은 고위 관료이기도 하고, 사실은 근대 국가에서는 정치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조직마다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범위는 법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즉 법에 의해서 각각의 무엇을 하는지 정해져 있고,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다른 부서 간에는 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고위층일수록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위층이 많은 권위를 갖고 결정을 하면 그 아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까라면 까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네 번째, 모든 업무 관리는 문서로 이루어지고 그 문서는 조직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관료제는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문서에 의해서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업무는 전문가에서 수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대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가상 관료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족 계급들로서 충원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과 혈통에 의해서 왕과 함께 통치하는, 왕의 부하이지만 왕과 함께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가이기도 하고 혈통적으로 귀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치 전문가는 아니었죠. 근데 근대 관료제에서는 시험에 의해서 관료를 충원하기 때문에 일단 고등교육을 받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리어 익스퍼트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업무는 반드시 법과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관료는 철저하게 법에 규정된 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관료제는 직위와 개인이 분리되지 않죠. 왜냐하면 귀족 계급은 그 혈통과 전통에 의해서 자신이 관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근대 이후의 관료제는 직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직위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획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직위는 세습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대 관료제와 근대 이전의 관료제, 가상 관료제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국가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조직으로서 정부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부의
형태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다음에 행정부가 결국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인데 실제로는 관료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 관료제라는 것들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제 다 설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두로 잡고 있는 좋은 정부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국가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부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것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국가라는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래에 시민사회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국가나 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국가가 없는 게 존재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는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청교도들이 왔을 때 거의 200년 동안 국가 없이 시민사회만 있었던 어떤 조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18세기 때 영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에서 연방정부를 만들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13개 주들이 서로 대륙회의를 통해서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영국과 식민지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라는 것들이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군요. 이걸 보면은 국가라는 것들은 영구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좋은 국가 혹은 좋은 정부가 되려면은 먼저 그 아래에 탄탄한 시민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그 시민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이런 설명할 때 이 그림에 있는 알렉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840년대 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프랑스의 귀족입니다. 프랑스의 귀족인데 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자신의 조국에서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공화국으로 됐는데 다시 스스로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반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전쟁이 지면서 반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왕정복구가 일어나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귀족계급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혁명이라는 것이 귀족계급을 몰아낸 어떤 사회혁명이니까 굉장히 혼란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1840년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기 한 60년 정도 된 시기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를 가본 거죠. 그리고 그때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쓴 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의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인들은 평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등이 일상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인들이 그 압제를 피해서 만들었던 신대륙에 가서 만든 나라이니까 유럽처럼 어떤 귀족 이런 게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핵심적으로 인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협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자발적인 결사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Voluntary Association을 만든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무슨 뭐뭐를 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인들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 무슨 집 앞에 세길 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저녁 때 모여서 술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모임,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들의 모임, 이웃 주민들을 같이 돕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을 툭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결사체의 흐름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정부가 없이도 이런 민주주의적인 어떤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만들고 미국의 정부를 굉장히 견제하는 힘이 됨으로써 정부를 굉장히 견제하는 힘이 됨으로써 미국 정부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정부가 생기기 전에 몬타나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런 시민사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던 그 장소를 그려놓은 겁니다. 타운홀 미팅이 뭡니까? 정부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그냥 모여서 공동체를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원로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치하는 거죠. 이 민주주의 습관, 이 생활의 습관들이, 즉 자치를 하는 습관들이 미국인들의 생활에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배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정부를 만들 때 정부 내부의 좋은 관료들, 좋은 정치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위에 국가가 있죠. 국가가 이제 있고 여기서 정부를 만들죠. 그리고 오른쪽에 시민사회가 있는데 시민사회가 국가를 계속 견제할 수 있는 능력, 이 건강한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 국가가 역시 좋은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해서 좋은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도 연구하지만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시민사회, 민주주의적인 기질과 습관이 배어있는 시민사회 만들까 이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론장이라는 거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공론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론장에서 어떤 정부의 일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고 회의를 거치면서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여론이 공론이 만들어지면서 국가를 견제하고 국가가 독재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론장, 시민사회, 국가사회에서 생긴 공론장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죠. 프랑스의 살롱 보십시오. 이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롱에 모여가지고 귀족들이 이 부르주아 계급들인데 모여서 서로 책을 보면서 무슨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 공론장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이 공간 살롱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아 이번에 뭐 정부가 무슨 결정을 했는데 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잘 됐어 못 됐어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그것이 커피하우스라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부르주아들이 모여서 혹은 노동객들이 모여서 막 갑론을박을 하죠.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를 견제한다는 거죠. 독일에서는 뭐냐? 티시 게셜샤프트라는 이른바 어떤 커피 모임, 커피를 마시면서 부르주아 계급들이 토론을 하는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좋은 정부는 뭔지, 국가 이번 정책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국가의 중대사가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코로나19 사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질식인과 시민 계급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의 조치가 좋았다, 나빴다,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뭐 정부에 누가 뭐 무능한데 뭐 관료하면서 나라 망치고 있다 이런 토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시민사회에서 건전한 토론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긴장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학은 사실은 이 국가, 즉 국가형에서 정부와 관료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구 대상은 정부 조직,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조직론이라는 학문 분과죠. 공무원, 좋은 공무원이 있어야 그러니까 능력 있고 좋은 성실한 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키울 것이고 훈련할 것인가 이것들은 인사행정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그 일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세금인데 어떻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알뜰하게 쓸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재무행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민사회나 경제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정부의 활동이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활동을 연구하는 게 바로 정책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사실은 이 국가랑 정부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정부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선발하고 어떻게 세금을 합리적으로 쓸 것이고 어떻게 그 경제와 시민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영역 자체로 보면은 그 국가 영역에 한정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국가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정부 만들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시민사회에서 건강한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기질과 생활 습관들 그리고 깨인 시민들이 있어야지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이 이런 겁니다. 좋은 정부는 과연 통치자, 관료들만 잘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해보는 거죠.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정부를 만들려면은 그냥 좋은 공무원 뽑고 좋은 정치인 뽑아서 그들한테 맡기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되겠냐인 거죠.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각성과 견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제가 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자한 독재자 밑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독재자가 있다면은 삶은 편하죠. 근데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삶이 좋은 삶인가? 반대로 약간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말이 많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혼란이라면은 그 혼란을 감내하면서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 것인가? 독재자 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지, 정부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관료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행정학의 영역인데, 그래서 이제 좋은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과연 되겠는가? 시민사회는 무엇이고, 시민사회가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는 정말 근대 행정학이 탄생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